온체인 지표가 지금 시장에서 얘기할 때 지금 시장은 건강한가? 중립에서 이제 약세로 가고 있는 국면이다. 라는 얘기를. 아니 아직도 약세가 남았다는 거예요? 한 판도 남아있지 않나? 뭐 어떤 의미의 한 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플 것 같아요. 누가? 나? 시장이. 저요? 시장이. 굿모닝 크립토의 깊은 인사이트,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금리 변화에 따른 추세 변화를 먼저 잡아주셨어요. ETF 승인된 지는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꽤 됐고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FOMC가 열렸고 케빈 워치 선생님이 생각보다 조금 매파적인 반응을 해서 어제 네. 뉴욕 증시가 일단 출렁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ETF와 금리의 변화, 저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까요? ETF는 사실 정말 중요한 재료가 됐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기관들이 자금들이 크게 들어오면서 빅 웨이브가 시작됐었고, 그 이후에 사실 제가 오늘 FOMC를 얘기했던 이유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연준은 매파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쵸. 그 매파적이라는 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 물가를 2%까지 잡겠다라는 거에 대한 스탠스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어떤 행동을 연준을 할 것이다라는 그 기준이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ETF 승인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은 금리 인하 환경만 겪어왔고 동결 환경만 겪어왔지 그러네요. 금리 인상했던 환경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결국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결국 내러티브 없는 시장에서 결국 암호화폐보다는 이제 위험 자산인 나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고, 그럼 그 이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CME 페드 와치를 통해서 볼 때 7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조금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랬을 때 암호화폐는 어떨까?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 라는 좀 접근을 먼저 해보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좀 매수 적기가 과연 언제일까라는 얘기까지 한번 오늘 스토리를 텔링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ETF 승인되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거의 뭐 제로 금리에 가까울 만큼 유동성을 막 풀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 시장의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시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이나 그동안 리테일 자금들이 ETF로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굳이 이 정도 수익을 내는 비트코인 ETF보다는 충분히 다른 자산으로 기회비용을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좀 어떤 변화를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금리 인하 이제 스탠스를 우리가 이제 아예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인하는 없나요? 올해까지는 아마 4분기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어요. 많은 전문가분들의 좀 얘기를 좀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결국 트럼프가 이제 안 친 사람이 케빈 워시이기 때문에 그쵸. 결국 케빈 워시랑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국 확인해야 될 것들은 고용과 이제 이런 뭐 물가 지표들일 거고, 네. 그럼 결국에는 그 스탠스에 맞춰서 지금 트럼프가 결국 이런 지정 리스크를 좀 끝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빨리 보였었고, 실제로 FOMC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또 기자회견 하면서 MOU 빨리 체결할 거다. 네. 근데 약간 지금 뭐 케빈 워시가 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괜찮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빌드업 돼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중간 선거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한 번이 남아있다. 네. 세게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만한 어떤 게 남아있는데, 네. 그래서 4분기, 3, 4분기에는 이제 좀 천천히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좋지 오히려? 않을까? 네, 이제 하락의 룸이 좀 저는 열려 있다면 그 룸 안에서 저는 이제 네. 트레이더들이 할 행동들, 네. 투자자 할 행동들은 그때 도망가는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안 좋은 시장이지만 네.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니, 한 방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그 한 방이 뭐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한 방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의미의 한 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플 것 같아요. 누가? 나? 시장이. 저요? 시장이. 네, 그러니까 좀 가격이 네.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이미 6만 달러인데 더 내려갈 룸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다니. 이게 그 가격으로 봤을 때는 네. 53K까지 저는 봐요. 1차적으로.
잠깐만요. 1차적으로 53K요? 그럼 네. 2차적도 있다는 뜻이세요? 2차는 그때 가봐야 되는데 네. 이게 제가 53K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확해요. 왜요? 온체인 데이터 기준으로 실현 가격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Realized price? 맞아요. 네. 네. 실현 가격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평단가예요. 근데 과거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MVRB라든가 뭐 누플이라든가 이런 지표들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어디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고 어디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왔을까라고 봤을 때는요. 비트코인 실현 가격이라는 가격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격 구간 현재가 53K예요. 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거기까지 하락 룸은 열어두긴 해요. 네. 하지만 거기까지 무조건 하락한다기보다는 여기까지 열려 있으니까 우리는 바닥을 맞추는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바닥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그럼 하락 룸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럼 그게 시장이 크게 턴할 구간들은 아마 4분기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 4년 주기 사이클 지금 중이거든요. 4년 주기 사이클이 이게 네. 슈퍼 사이클로 바뀌었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다가 이게 진짜 4년 주기 사이클처럼 다시 하락을 하니까 갑자기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했다가 이게 지금 말이 다 다르거든요. 대표님 좀 보시기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면 좀 4년 주기 사이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너무 소름 돋는 게 똑같아서 그러니까 결국 네. 그런 과거 백테스팅 했을 때 지금은 어디 국면에 와 있냐고 봤을 때는 마지막 약세,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다라는 네.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보통 4년 주기 사이클로 우리가 보면 고점 찍고 나서 보통 1년 이상은 좀 약세로 횡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작년 10월에 어쨌든 12만 달러 돌파를 했고 네. 아직 6월이기 때문에 아직 1년도 안 된 기간이긴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말씀 주신 대로 추가적으로 약세에 대한 횡보가 더 이어질 거고 여기에 한 발이 더 남았는데 그게 53,000까지는 실현 가격이 거기 잡혀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최대한 저가에 좀 매수하는 물량들을 늘려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맞아요. 좀 도망가는 것보다는 네. 기다리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도망가자. 이 선우정아의 명곡이 있어. 그쵸. 지금 좀 많은 지금 노래들과 온갖 밈과 짤들이 지금 제 머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의 이 발언으로 많은 생각들이 지금 계속 듭니다. 근데 어쨌든 도망가는 것보다는 저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알고 있으면 차라리 이걸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맞습니다. 이 기간 설정은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건 과거 사이클로 본다면 사실 네. 1년 정도는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정책 드라이브를 곧 할 거고 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국 지금 모든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과거에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은 어떤 내러티브가 있었나라고 보면 네. 디지털 골드라는 얘기를 이제 한번 꺼낼 때가 된 것 같아요. 디지털 골드. 결국 달러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해칭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 재밌었던 거는 이란이랑 이제 미국이랑 지정 리스크가 터지면서 골드가 많이 올랐죠, 실제로. 근데 그때 디지털 골드는 왜 안 올라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네. 모든 매스컴에서 디지털 골드 역시 오른다 하면서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지정 리스크건 혹은 어떤 걸 대체할 수 있는, 해칭할 수 있는 어떤 자산들이 결국 기관들이 봤을 때 이 가격이 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거고 네. 결국 매집과 그 다음 사이클이 이어질 건데 그럼 지금 현재 세력들이 매집을 잘 해놨을까라는 첫 번째 접근을 해봐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는 그럼 과거 사이클 1년 동안 매집을 해서 1년 이후의 상승을 봐야 되나라고 봤을 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 드라이브가 이제 들어올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클래리티 법안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결국 4분기를 통해서 저는 금리를 이제 4분기 이후에는 인상인가요?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기조로 좀 스탠스를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 클래리티 버만이라든가 이제 이런 지금 하이퍼리퀴드라든가 이제 네. 결국 좋은 ETF들이 또 승인되고 그렇죠. 계속 이제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도를 좀 순유출 ETF를 매도를 했지만 다시 매수해주고 있는 이유도 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이런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러티브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 사이클과는 좀 다르게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진입할 수 있는 구간들을. 예를 들어 과거에 1년이었다면 지금은 한 5개월 이내?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좀 모아가면 정말 좋은 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잠시만요. 그러면은 일단 연말까지면 중간 선거 이후긴 하잖아요. 이 그렇죠. 중간 선거 때 지금 어쨌든 한번 뒤바뀜이 나올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민주당이 어쨌든 장악을 하더라도 음.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트럼프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때 이때 빨리 올라줘야 된다라는 좀 기조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암호화폐가 ETF가 승인한 이유도 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트럼프가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플랫폼 혹은 이 자산이라는 것 자체를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끌어안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거든요. 네. 그게 과거로 돌아가면은 결국 이제 북한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네. 이란이라든가 이런 이제 불법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예를 들어 무기를 사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행위들 할 때 암호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 컨트롤 타워를 하기 위한 거는 결국 유동성을 조금 더 모아야 될 만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유동성이 되게 중요할 것이며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합리적인 근거들을 좀 추론해 본다면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정도는 드라이브를 하지 않을까 가격 드라이브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작년 10월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그래도 올라준다면 희망이 있으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저점에 대한 어떤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잡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10월부터 내년 초까지 우리가 옆에 미주식, 국내 주식 진짜 파티를 넘어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만히 약세장에서 그냥 저가 매수만 하고 있는 내 현실이 이게 되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좀 힘들고 지칠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도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서는 계속 기회를 모색하고 일단은 매수 포지션을 늘려야 된다. 네. 그게 조금 더 투자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주식이나 네. 다른 자산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추세라는 거는 쉽게 안 꺾이니까. 네. 그럼 암호화폐는 언제 갈까? 사실 이것도 사실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정책 드라이브라든가 온체인 데이터라든가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 룸이 열려 있다라는 거는 저는 항상 그랬어요. 도망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저 유튜브에도 보시면은 그 썸네일 보시면 멸망. 예, 아직 한 발 남았다. 너무 웃겨. 끝. 썸네일 잘 뽑으시네요, 대표님. 그렇게 해야 좀 욕도 먹지만 또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어그로가 좀 잘 깔리기.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단어 굉장히 최근에 이제 캐치프레이즈인데? 67K인가 68K인가 저 영상 보시면 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멸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녹화를 할 거고 영상을 올릴 건데 썸네일에 뭐라고 쓸 거냐면 뭐라 할 거예요? 희망? 진입. 진입. 정말 쉽고 간결하게 딱 알려주시는군요. 희망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희망 아니고. 희망은 조금 더 하락하면 이제 앞자리가 5자를 보고 한 57, 56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희망 구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50,000대까지 지금 내려가는 걸 좀 전제 조건으로 쭉 시장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시청자분들도 워낙 이 시장에 진심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방송을 하면서 저희의 전반적인 취지는 뭐냐면 우리 옆에 애들 잔치할 때 너무 거기다가 신경 쓰지 말자. 그냥 let them enjoy. 쟤네들은 쟤네대로 즐겁게 살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클래리티 법도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 통과가 되면 우리 갈 거야. 우리도 갈 거니까 라고 했는데 자 오늘 또 온체인 대한민국 기준 온체인 또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는 아직
한 발이 남았다. 그리고 네. 아직도 멸망 단계이기는 하다. 예. 그래서 5만 달러대까지의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히 좀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경각심을 좀 가져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5만 달러대까지 뭐 떨어지면은 뭐 지금 구간에서도 열심히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6만 달러 뭐 초중반이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네. 마지막 테스트하는 자리들은 네. 유동성이 빠르게 모이고 빠르게 흡수돼요. 오.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파생 시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 현물 시장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비트, 빗손 같은 경우는 현물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국외 거래소 같은 어. 경우는 이제 뭐 선물 거래소란 말이죠. 파생 거래소예요. 네.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결국 이제 그런 레버리지들이 청산되면서 이제 나오는 움직임들이 보통 스키즈 패턴이라고 하죠. 네. 유동성 흡수하면서 추세가 바뀌는 국면들인데 사실 그런 국면들에서는 우리가 매수하기가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그쵸. 그쵸. 변동성도 크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항상 대부분의 악재들이 다 나옵니다. 어디 망한 거 아니야? 뭐 과거에 루나 같은 경우도 네. 가격 폭락하니까 이거 디핑 되면서 우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구조적으로는 그런 움직임들은 보이진 않지만 그런 퍼드 같은 경우들, 그런 퍼드도 그때 같이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 심리라는 게 저점에서 과연 매수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분할 매수하자, 마음 편하게.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크립토 쪽에서 지금 트레이딩을 하신 경력이 좀 어느 정도가 지금 되신 거죠?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7, 8년. 주변에 트레이더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많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다른 또 트레이더분들의 입장이나 좀 분위기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트레이더들끼리도 모이시면 야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일단은 더 저점 남았어. 좀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더 우세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네. 분석가이기도 하지만 네. 유튜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또 그 모임이 또 있어요. 무슨 유튜버들의 모임이 있나요? 네, 네. 약간 분석은 하진 않지만 네. 사실 그런 서로의 관점에 대해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토미님이랑 같이 이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미의 트레이딩이에요. 네, 맞아요. 타미님. 네, 맞습니다. 요즘 인스타 좀 열심히 하시던데. 제가 네. 요즘 토미님한테 인스타를 배워가지고 그러세요. 되게 열심히 이따가 팔로우. 팔로우 할게요. 아니 네. 릴스가 자꾸 뜨더라고요. 제 거요? 아니 타미님. 토미가. 아직 대표님 거 릴스는 한 번도 제가 못 봤습니다. 이따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팔로우 네, 하겠습니다. 어저께 또 하더는데. 네. 그래서 토미님이랑 저는 네. 약세에 대한 얘기를 계속. 애초에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CIS 행사 때도 이제 네. 그 몇 분들과 이제 같이 토론을 할 때, CIS 때 가셨어요? 네, 오. 저 그때 그 스피커로 진짜요? 나가서 그 저희 젠글에 또 준우 대표님이 맞아요. 개최하셨던 네네. CIS에 또 스피커로 참석을 하셨었고. 네네. 그때 이제 돈봉남님이랑 이제 네. 뭐 퍼즈 퍼스님 잘 네. 지내세요? 어제도 같이 콜했는데 진짜요? 네. 네네. 그런 얘기를 하죠. 시장이 올라갈 것이 떨어질 것이냐. 음. 그래서 저랑 터미님은 약간 지금도 약세고요. 다른 분들은 네. 강세 하다가 지금은 조금 물러나셨어요. 네. 가격이 아무래도 훼손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튼 강세론자가 좀 많다. 많아요? 지금? 많아요. 네.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네. 아니야, 이제는 끝난 것 같아. 내년에 올라갈 것 같아. 다시 강세를 외치고 있죠. 다시. 그때 가야 되니까 이제 사야 된다. 일단 앞에 첫 번째 헤드라인 때 이 실현 가격으로 53,000달러 제시를 해줬는데 단기 보유자들의 패닉셀 가격이랑 실현 가격이 또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다릅니다. 오. 다르고 단기 보유자 수익률,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가 이제 우리가 온체인 기준에서 네. 155일 기준을 두고요. 위에 있는 투자자들은 장기 보유자라고 하고요. 네. 근데 미만인 보유자들은 단기 보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 보유자는 그냥 단타하는 트레이더들이라고 볼 수 있고, 장기 보유자는 좀 약간 펀더멘탈에 좀 의존하는 트레이더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과거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단기 보유자 수익률 기준으로 0.95,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본다면 1 위에 있으면은 단기 보유자가 수익 중인 거고요. 네. 1 아래에 있으면 손실 중인 건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이 0.97 정도 될 거예요. 손실 구간이네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조금밖에 손실을 안 네. 봤네? 왜냐면 오. 폭락했을 때 매수했기 때문인 거죠. 아. 평균 단가 자체가 많이 내려가니까 네. 지금 단기 보유자들은 큰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과거에 최근에 봤을 때 이제
ETF 승인 이후에 단기 바닥이라고 봤었던 구간들이 총 3군데가 있었어요. 네. 24년도가 있었고 25년도, 26년도 다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항상 단기 보유자 SOPR 수익률이 0.95를 하회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그 부근에서 결국 반등이 나왔고 그럼 그 구간이 결국 바닥이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이 아직 나온 게 아니니까 모르죠 아무도. 네, 아무도 모르는데 과거 데이터를 본다면 0.95 정도 단기 보유자 수익률 기준으로 본다면 그 구간에서 우리가 좀 진입해봐도 됐다. 그러니까 손익비 기준으로 본다.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네. 그때 진입했다면 큰 돈을 잃지는 않았다. 오히려 벌었던 구간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 보유자 수익률은 아직까지 패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뭐 실현가도 그렇고 단기 보유자들의 어쨌든 이 실현가도 그렇고 시장에서 정말 이렇게 참고할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비트코인의 정말 찐 바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온체인 지표 딱 하나만 꼽자면 그건 뭘까요? MVRV MVRV 지표. 지표인데 네. 그건 사실 워낙 긴 사이클 지표라서 네. 그냥 되게 심플해요. MVRV 지표가 뭐 MVRV도 있고 네. 미전 순위도 있고 뭐 Z 스코어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되게 많은데 저는 Z 스코어보다는 앞에 두 개를 더 많이 봐요. 그리고 저는 그 단기 바닥을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보유자 수익률이 제일 중요해요. 네. 이건 사실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MVRV, 뭐 누플 아까 말씀하셨던 뭐 Z 스코어 같은 이런 사이클 지표들이 있는데 그 사이클 지표들은 되게 좀 길게 봐야 되고 좀 많은 걸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지금이 과거 사이클에 봤을 때 바닥이니 아니니라는 것만 접근해 본다면은 단기 보유자 수익률. 그게 가장 중요하다. 네, 단기 보유자 SOPR이 제일 중요하다. 어쨌든 근데 이 단기 보유자들이 지금 손실권에 들어간 것은 맞고 그 네. 손실권의 폭이 크진 않지만 손실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주신 대로 조금만 뭐 $50,000 가까이만 가더라도 단기 보유자들의 패닉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뭐 우리가 그걸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회로 봐야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간까지 가면은 변동성이 되게 커요. 막 그 청산 매물도 많고 레버리지도 막 터지고 이런저런 퍼드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가서 사실 매수를 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가면 저도 차트 보면서 막 흔들릴 때 무섭거든요. 내 돈 막 그래요. 아까 ENTP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그럴 때 또 F가 됩니다. 가장 T스러워야 될 때 F로 바뀌시네요. 네, 바뀌어요. 네, 가끔 눈물 흘리고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까지 갔을 때 우리가 과연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네네. 저는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해요. 그렇죠. 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좀 편안하게 그냥 분할 매수를 하자.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저점은 우리가 온체인이라든가 많은 지표들로 좀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추론할 수 있고 지금 많은 지표들이 있고 많은 근거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갔을 때 과연 우리가 풀매수 할 수 있나? 네, 못합니다. 못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더 중요하고 그게 우리 펀더멘탈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뭐 한방보다는 우리가 차분히 조금 이렇게 정신과 마음 수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DAC 방법으로 모아가는 게 가장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뭐 저희 전 대표님 포함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님들이 다 그런 좀 의견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